이게 대체 명동의 한 전당포. 낡은 시계를 들여다보던 주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확대경 너머로 보이는 작은 각인. 그 순간 30년 경력의 전당포 주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설마 이게 진짜? 시계를 가져온 건 초라한 옷차림의 어린 소녀. 아저씨, 뭐가 잘못됐나요? 주인은 급히 가게 문을 잠그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났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낡은 시계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방향으로 행복한 기운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19살 서연은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 서정우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버지 서민호가 장례식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통장은 어디 있어? 인사도 없이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큰고모 서미선도 마찬가지였죠. 보험금은 얼마야? 부동산은?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세요. 뭐? 큰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시계나 만지더니 남긴 게 하나도 없다고? 큰고모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야, 넌 할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잖아. 돈 어디 숨겼어? 저는 정말. 닥쳐. 대학도 못 가는 주제에. 큰아버지의 아들 서준혁도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할아버지 병원비 누가 냈는데요? 혹시 통장에서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병원비는 서연이 편의점 야간 알바로 번 돈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알바비로 병원비를 어떻게 내? 큰고모가 비웃었습니다. 쟤 원래 거짓말쟁이야.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한다고 허풍 떨었잖아. 서준혁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고도 대학 떨어졌잖아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서연은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전형에도 합격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고 대학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왜 대학을 포기했는지, 왜 재수생이 됐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쯧쯧, 불쌍하긴. 부모도 없이 할아버지한테 얹혀 살더니. 큰고모의 독설이 이어졌습니다.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으려나? 친척들의 비웃음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할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품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큰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낡은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게 뭐야? 헌 공구들이랑 시계 부품밖에 없잖아.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셨네요. 서준혁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시간 낭비했네. 가자.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서연은 홀로 할아버지의 작은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먼지 쌓인 작업대, 녹슨 공구들, 그리고 수십 년 된 시계 부품들. 이곳은 할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할아버지,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임종 직전 떨리는 손으로 작업대 쪽을 가리키시던 할아버지. 서연아, 저기, 그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서연은 작업대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낡은 확대경과 핀셋들, 두 번째 서랍엔 시계 태엽과 부품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깊숙한 서랍,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가 늘 목에 걸고 다니시던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시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이 슬고 유리는 금이 가 있고 가죽줄은 끊어진 시계. 언뜻 보기엔 그냥 고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서연은 이 시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가끔 이 시계를 꺼내 닦으시던 모습을. 이건 할아버지의 보물이란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 시계는 멈춰 있었고 태엽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물이라고 하셨는데 서연은 시계를 천으로 다시 감싸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이 시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봤다 해도 고물이라며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 시계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할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신 물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칸에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인 공간. 창문도 제대로 없는 지하방이었죠. 서연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학교 합격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1년 전에 받은 합격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등록을 포기했었죠. 등록금 4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으니까요. 올해 다시 입학 기회를 받았지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로 번 돈은 할아버지 병원비로 모두 나갔고 이제 남은 건 밀린 월세 200만 원과 일주일 후 마감인 대학 등록금뿐. 어떡하지?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수학원도 못 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 독학으로 공부했지만 수능 성적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병수발로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텅 빈 방에 서연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그 옆에 놓인 낡은 시계만이 멈춰진 채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대학 등록금 마감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서연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6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돈 걱정뿐이었죠. 400만 원. 어떻게 구하지? 친구들에게 빌릴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고 서연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대출을 받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데다 담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월세였고 서연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책상 위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멈춰버린 시계. 서연은 천천히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라도 팔 수 있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을 파는 것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꼭 다시 찾아올게요.
서연은 시계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전당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등록금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전당포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을 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당포 안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금반지, 명품 가방,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카운터 뒤에 앉아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 전당포 주인 최성우였습니다. 뭐 맡기러 왔어?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계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꺼냈습니다. 최성우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물은 안 받아요. 나가봐요. 제발이요. 조금이라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00원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10,000원? 최성우가 비웃었습니다. 이거 봐요. 여기 장난치는 데 아니에요. 나가요. 제발이요. 대학 등록금이 필요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데 다 가봤는데 다들 안 받으신대요. 최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알았어요. 그냥 한번 볼게요. 그는 마지못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슨 표면, 금간 유리, 끊어진 가죽줄. 이거 완전 고물이네. 이걸 어떻게 받으라고. 투덜거리며 시계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계를 뒤집는 순간 최성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계 뒷면에 작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글씨. 최성우는 확대경을 꺼내 시계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무슨 문제라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확대경으로 각인을 확인하고 시계의 무브먼트를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최성우는 급히 카운터 아래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빈티지 시계 도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책 속의 사진과 서연의 시계를 번갈아 보더니 최성우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설마. 그는 급히 전당포 문을 잠갔습니다. 아저씨?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최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났어요? 제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할아버지, 혹시 성함이? 서정우요. 왜요? 그 순간 최성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정우 선생님. 최성우는 시계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아세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25살 때였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시계 수리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정우 선생님 가게 문을 두드렸죠. 할아버지가 시계 수리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다기보단 그냥 옆에서 지켜봤어요. 선생님은 과묵하신 분이셨거든요. 최성우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손길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 어떤 시계든 고치셨죠. 그런데 왜 할아버지는 그냥 작은 가게만 하셨어요? 실력이 좋으셨다면. 최성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여쭤본 적도 없고요. 다만 그는 서연의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계를 가지고 계신 걸 봤을 때 뭔가 남다른 분이시구나 생각했었죠. 이 시계가 특별한 건가요?
최성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각인, 스위스 최고 명품 시계 피사의 특별 제작 마크예요. 피사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만드는 브랜드죠. 이 각인이 있다는 건 최성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지 않아요. 이 시계가 정말 그거라면. 하지만 너무 낡아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당포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에 잘 차려입은 남자. 명품 시계 컬렉터 한재민이었습니다. 최 사장님, 제 시계 수리 다 됐. 한재민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카운터 위의 시계에 꽂혔습니다. 저건. 한재민이 시계에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손님 물건이라. 하지만 한재민은 이미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확대경으로 뒷면을 확인하더니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설마 레퍼런스 2497? 레퍼런스가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재민은 서연을 처음 보는 듯 돌아봤습니다. 이게 당신 거예요? 네, 제 할아버지 유품인데요. 한재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살게요. 얼마 받으실 건가요? 네. 제 말은 이 시계 제게 파시죠. 얼마 원하세요? 최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회장님, 이건 아직 감정도 안 끝났고 5천만 원 드릴게요. 지금 당장. 5천만 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000원이라도 받으려 했던 시계가 5천만 원이라니. 아니, 1억이요. 1억 드릴게요. 한재민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드릴 수 있어요. 어때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1억이면 등록금은 물론이고 월세도 내고 앞으로 몇 년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사려는 걸까? 최성우가 서연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마세요. 이 시계는 2억이요. 한재민이 다시 가격을 올렸습니다. 2억 드릴게요. 어때요? 당신 나이 보니 학생 같은데 2억이면 평생 걱정 없잖아요.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2억이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셨던 시계. 그걸 이렇게 급하게 팔아도 되는 걸까? 생각 좀 해볼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은 무슨. 2억이에요, 2억. 한 회장님, 그만하세요. 최성우가 한재민을 말렸습니다. 이 학생, 지금 혼란스러워요. 내일 다시 오세요. 한재민은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아쉬운 듯 시계를 한 번 더 보고는 전당포를 나갔습니다. 전당포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시계, 대체 뭔가요? 최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성호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 시계는 1952년에 만들어진 스위스 피사의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예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피사가 만든 최고급 시계 중 하나죠. 전 세계에 5개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5개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것도 당시 피사의 최고 장인들이 1년 동안 손으로 만든 거예요. 최성호는 빈티지 시계 도감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이 모델의 경매 기록을 보세요. 책에는 비슷한 시계의 사진과 함께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경매가 50억 원.
50억?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상태가 좋으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그 사람이 2억 준다는 게 터무니없이 싼 값이죠. 한재민 회장은 이 시계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서연의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5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왜 이런 시계를 갖고 계셨어요? 최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할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냥 평생 작은 시계 수리점 하신 거요. 그게 다예요? 네. 친척들도 할아버지를 그냥 가난한 시계공이라고만. 최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정우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선생님을 뵀을 때 느꼈어요. 이분은 평범한 시계공이 아니라고.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의 손기술은 한국 최고 수준이었어요. 아니, 세계 수준이었죠. 최성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선생님은 젊은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하셨대요. 스위스요? 네. 피사 본사에서 일하셨답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마스터 워치메이커가 되셨대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스위스에서 일했다니. 그것도 세계 최고 시계 회사에서. 그럼 왜 한국에서 작은 가게만 하셨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다만 들은 얘기로는 최성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가족 때문이었다고. 가족이요?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럼 다시 스위스로 가시지. 못 가셨죠. 여동생 셋을 키워야 했대요. 그분들이 결혼할 때까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삶을 사셨다니. 여동생들이 큰아버지랑 큰고모들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희생하신 거네요? 최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동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 인생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친척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도 안 내고 유산만 찾아 헤매던 그들. 서연 씨, 최성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시계는 아마 선생님이 스위스에서 받으신 거예요.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럼 왜 팔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비싼 걸. 아마도. 최성우는 시계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에게 주려고 그러셨을 거예요. 저한테요? 네. 선생님은 똑똑한 분이셨어요. 누가 진짜로 자신을 아끼는지 아셨을 거예요. 서연은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전당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 서연이 여기 있었구나. 큰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버지 서민호가 전당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큰고모 서미선, 서준혁까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서연이 당황해서 시계를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서준혁이 재빨리 눈치챘습니다. 이모, 뭐 숨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큰고모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숨기는데? 보여봐. 큰고모가 서연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아파요. 서연의 손에서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본 큰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고물을.
잠깐만요. 서준혁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명품 시계 동호회에 가입했었습니다. 시계 뒷면의 각인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건 피사 마크? 피사? 그게 뭔데?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얼마나? 피사 빈티지 시계는 최소 몇 억 단위예요. 순간 전당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버지와 큰고모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뭐라고? 큰고모가 시계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몇 억이라고? 최성우가 나섰습니다. 지금 그 시계 내려놓으세요. 그건 서연 씨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유품? 우리 아버지 거잖아. 그럼 우리 것도 돼.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도 권리가 있어.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주긴 뭘 줘? 넌 미성년자야. 큰고모가 비웃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함부로 처분하면 무효야. 이건 우리 가족 공동 재산이라고. 서준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건 법적으로 우리 것이에요. 최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다릅니다. 유언장? 큰아버지가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을 리 없어. 글도 잘 못 쓰시는 분이 남기셨습니다. 최성우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정우 선생님이 3년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열자 깔끔한 글씨로 쓰인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나 서정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가진 시계는 손녀 서연에게만 상속한다.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하단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큰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버지 모셨는데 저런 애한테 다 준다고? 모셨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내셨으면서요? 할아버지 병원비 제가 다 냈어요. 편의점에서 밤새 알바하면서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큰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큰고모는요? 그건 큰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사정?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사시면서 무슨 사정이요? 외제차 타시면서? 최성우가 거들었습니다. 서정우 선생님은 다 아셨어요. 누가 진짜 자기를 아끼는지. 큰고모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갑자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고모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심하게 대한 거. 이제 와서 우리 가족이잖아. 그 시계 다 가질 필요 없어. 우리랑 나눠 갖자. 응? 서준혁도 다가왔습니다. 이모, 우리 사촌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죠. 갑자기 친절해진 태도. 서연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에 돌변한 얼굴들. 싫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절대 안 나눠드려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이러면 후회할 줄 알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소송 걸 거야. 유언장이 있어도 우리 몫은 있어. 그렇게 하세요. 서연은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전 할아버지 뜻대로 할 거예요. 최성우가 서연 편에 섰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겁니다. 친척들은 분한 표정으로 전당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최성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할아버지의 작업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텅 빈 작업대, 먼지 쌓인 공구들. 서연은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는 걸까요? 대답 없는 공간에 서연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5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대학도 가고 빚도 갚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팔아도 되는 걸까?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물건을. 서연은 시계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피사의 각인 옆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포 메스터 WATCHMAKER 잭-오시오. 정우 서 마스터 워치메이커를 위하여. 할아버지가 받으신 상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작업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시계를 꺼냈던 그 서랍. 서연은 서랍을 완전히 열어봤습니다. 그 안쪽 구석진 곳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살아서 내 대학 입학하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이 시계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받은 거란다. 스위스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준 상이었지.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었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을 키워야 했거든.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고 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았지. 후회는 안 해. 동생들이 대학 가고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는 게 행복했으니까. 비록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더라도 서연아, 너는 할아버지랑 닮았구나. 착하고 성실하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할아버지가 아플 때 학교도 포기하고 돌봐줬잖니. 그거 할아버지 다 알고 있었단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서울대 합격한 거 할아버지한테 숨긴 것도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비밀로 한 거지. 병원비 때문에 포기한 것도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자랑스러웠단다. 이 시계는 내 거야. 팔아도 좋고 간직해도 좋아. 할아버지는 내 선택을 믿어. 다만 할아버지가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넌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면 좋겠구나. 당당하게 살아라, 서연아.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거라.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하마. 사랑한다, 내 손녀.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내내 서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서연이 대학을 포기한 것도, 밤낮으로 일한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시계를 팔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뜻대로 대학에 가겠다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최성호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이 시계 경매에 내고 싶어요. 정말로요? 네. 할아버지 뜻이에요. 최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경매회사 연결해 드릴게요. 정식으로 감정받고 경매 진행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연 씨. 최성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정우 선생님의 이름을 알리는 게 어때요? 이 시계와 함께. 할아버지 이름이요? 네.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장인이셨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전하는 거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시계는 정식 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최성호의 예상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52억 원으로 시작가가 책정됐어요.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보존 상태가 생각보다 좋고 역사적 가치도 인정받았어요. 경매 소식이 알려지자 큰아버지네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세요. 전 할아버지 뜻대로 할 거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제가 할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시내의 유명 경매장, 시계 경매일이었습니다. 경매장은 빈티지 시계 수집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매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952년 스위스 피사의 퍼페추얼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대형 스크린에 시계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시계의 원소유주는 고 서정우 마스터 워치메이커입니다. 경매사가 할아버지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젊은 시절 스위스 공방에서 찍은 할아버지의 모습. 서정우 마스터는 1970년대 피사 아시아 총괄 디렉터를 역임하셨고 아시아인 최초로 마스터 워치메이커 칭호를 받으신 분입니다. 경매장에 감탄이 흘렀습니다. 시작가는 52억 원입니다. 53억, 55억, 60억.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70억, 75억. 결국 최종 낙찰가는 83억 원이었습니다. 경매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7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기자들이 서연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이 큰 돈을 어디에 쓸 계획이신가요? 우선 대학 등록금을 낼 거예요. 그리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저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부 기부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로요. 할아버지가 원하셨을 것 같아서요. 다음 날 경매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큰아버지네는 그 뉴스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83억이라고? 미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류분 소송도 할아버지의 확실한 유언장 앞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장은 말했습니다. 고인은 명확한 의사를 남기셨고 손녀분은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상속은 없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도 갚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서정우 마스터 워치메이커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할아버지. 개강일 서연은 대학 교정을 걸었습니다. 손목에는 시계 하나가 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수리해 주셨던 시계. 비싸지는 않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계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 왔어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약속대로 당당하게 살게요. 제 길을 갈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의실로 들어가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은 첫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18살 소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알바로 생활비를 버는 학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녀에게 장학증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해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받았던 말이에요. 이제 당신에게 전하는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날 밤 서연은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묘비 앞에 앉아 할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재단 이야기.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정말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시계만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서연은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계처럼 저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볼게요. 제 길을.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서연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시계는 팔렸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서연과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진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서연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건 비싼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용기,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었죠.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분이 계신가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